장태환은 12.12 군사 반란 신군부 세력을 막으려다가 실패했고 그때분에 끌려가서 모진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김호랑 중령은 6발의 총알을 맞고 전사했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그의 시신을 확인하러 달려왔을 때는 군의관들이 거의 두 동강이 난 시신을 꿰매고 있었다고 합니다. 5.18 민주운동과 관련된 또 다른 슬픈 영웅이 바로 안병하 경무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혜영의 친절한 역사 이야기 90번째입니다. 강연의 제목은 신군부의 그림자 5.18의 슬픈 영웅 안병하 경무관입니다. 안병하라는 이름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가요? 요즘 굉장히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12.12 군사 반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주된 배경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신군부 반란 세력에 맞서서 끝까지 군인 정신을 지키려 했던 멋진 영웅이 등장을 합니다.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신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정우성입니다. 실존 인물 장태환이라는 인물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장태환은 12.12 군사 반란 신군부 세력을 막으려다가 실패했고 그때분에 끌려가서 모진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이긴 하지만 투스타 소장에서 이등병으로 강등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강제로 전역을 해야 됐었고요. 가택연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고요. 2년 후에는 하나뿐인 서울대생이던 아들이 의문사 당했습니다. 그런 힘든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또 한 사람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특전사령관 비서실장으로 나오는 오진호라는 장교입니다. 특전사령관을 지키겠다고 마지막까지 그와 함께 싸우다가 총알을 맞고 전사했습니다. 김오랑 중령이 실존 인물입니다. 김오랑 중령은 6발의 총알을 맞고 전사했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그의 시신을 확인하러 달려왔을 때는 군의관들이 거의 두 동강이 난 시신을 꿰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오랑의 시신은 특전사 뒷산에 안매장 되었다고 합니다. 김오랑 중령의 죽음으로 그의 부인은 시신경 마비가 심해지게 되면서 눈을 실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 전두환과 노태우를 고발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던 중 실족사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두 명의 슬픈 영웅을 영화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슬픈 영웅이 있습니다. 12.12 군사 반란이 있고 난 이후 비상계엄령은 계속되고 있었고요. 5월 17일에는 비상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그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 5.18 민주화운동이죠. 이 5.18 민주운동과 관련된 또 다른 슬픈 영웅이 바로 안병하 경무관입니다. 안병하 경무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 텐데요. 이분은 1928년생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태어났던 거죠. 그는 해방을 맞으면서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는 나라 없는 서름을 겪지 않겠다. 그래서 한 것이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육군사관학교 8기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1948년이었는데요. 이 1948년은 우리가 해방 이후에 정부를 수립한 해입니다. 그리고 국군이 창설된 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국군 창설 이후에 최초의 육군사관학교생들이 8기입니다. 그래서 이 육군사관학교 8기들은 그 어느 기수보다 긍지와 대단한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8기 중에는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들, 많이 들어본 이들이 육군사관학교 8기 동기생들입니다. 김종필을 비롯하여 김형욱, 이성, 윤필용, 강창성, 오치성 이런 이름들입니다. 1948년에 육군사관학교 8기로 입학한 이들은 1949년에 졸업을 하고 장교로 입교하게 됩니다. 너무나 짧은 기간의 교육이죠. 지금은 육군사관학교가 4년제입니다. 육군사관학교가 4년 교육기관으로 바뀌게 된 것은 11기 때부터입니다. 전두환, 노태우가 바로 11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1기생들은 자신들이 그 누구보다 최고의 엘리트들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1949년에 졸업을 하고 얼마 후 1950년 한국전쟁을 맞았습니다. 실제로 장교로 임관하자마자 전쟁을 겪었고 그 전쟁 중에 3분의 1이 전사하는 최전선에서 싸웠던 이들이 바로 육군사관학교 8기생들이었습니다.
북한의 전쟁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에서 보면 38선 부근에 서부전선이 있고 중부전선 그리고 동부전선이 있죠. 서부전선 쪽에는 개성을 지나서 내려오면 서울이 있습니다. 큰 도시가 있고 많은 인구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는 많은 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은 서부전선에 주력을 하기보다는 중부전선을 빠르게 점령하고 서부전선을 지원하는 그런 전략을 쓰게 됩니다. 중부전선의 춘천을 빠르게 제압하고 수원으로 해서 서울의 아래쪽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모루와 망치의 전술처럼 위아래로 공격을 해서 서부전선도 쉽게 장악하고자 한 것이 북한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계획대로 진행이 됐다면 북한은 한반도 남부를 한 달 안에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 계획했었던 거죠. 그렇게 북한이 중부전선을 공략한 곳이 바로 춘천이었습니다. 춘천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가 육군 6사단 7연대였습니다. 육군 사관학교 8기생이었던 안병하도 역시 육군 6사단 7연대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육군 6사단의 김종호 사단장은 북한의 동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몇 안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혹시 남침을 해올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참호를 파두는 등 준비를 해두었다고 합니다. 그 덕택에 춘천 전투에서 예상을 뒤엎고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군은 중부전선에 주력 군대를 밀고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전차를 앞세우고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전차를 막기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특공대를 만들어서 거의 육탄전처럼 전차를 공격하는 방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전차 2대를 특공대들이 섬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곧이어 주력 군대가 또 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전차 부대를 공격할 만한 화력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병하 장교가 나침반과 지도를 들고 무전병을 데리고 적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적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를 파악해서 아군에 전해주었던 거죠. 그 무전 덕택에 북한군 주력 부대가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공격을 퍼부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덕택에 이 춘천 전투에서 전차 10여 대를 파괴하는 엄청난 전과를 올릴 수 있었고 북한의 주력 군대가 남진을 하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국군이 남쪽으로 후퇴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춘천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이들만으로 북한의 주력 군대를 막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들도 함께 후퇴를 해야 됐었습니다. 춘천에서 원주를 지나서 충청도까지 그렇게 후퇴를 하고 있었고 이 즈음에 음성에서 북한군들을 맞아서 가무제 전투에서 또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매복을 하고 있던 6사단 7연대가 북한군을 기다리고 있다가 포위해서 섬멸을 했던 거죠. 이 가무제 전투에서 북한군 사망자는 2천여 명이었습니다. 반면에 국군은 전사가 71명에 불과한 큰 승리였죠. 이 전투에서 7연대의 전 장병들은 1계급 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덕택에 국군들이 낙동강의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어주게 됐던 거죠. 이후 1950년 9월에 우리는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게 되죠.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국군과 유엔군은 북진하게 됩니다. 북진했을 때 가장 앞장섰던 군대 역시도 6사단 7연대였습니다. 북진에 가장 앞서서 압록강까지 다다랐던 거죠. 그리고 이곳에 태극기를 꽂고 수통에 압록강 물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공군들이 개입하게 되면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죠. 후퇴하던 중 7연대 소속이었던 안병하 장교는 중공군에게 포위당하는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 포위망을 뚫으려고 낮에는 낙엽을 덮고 숨어 있어야 됐었고 밤을 이용해서 남쪽으로 겨우 몸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얼마나 위험했는지 안병하 장교의 집에 사망통지서가 날아들 정도였습니다. 한국전쟁에서 안병하 장교가 소속돼 있던 6사단 7연대는 큰 활약을 했고 안병하 장교 역시도 2개의 화랑무공훈장을 받는 큰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전쟁 중이던 1953년 봄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결혼한 그 다음 날 다시 전장으로 달려가야 했었죠. 한국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 그는 승진에 승진을 거듭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권력이나 물질에 욕심이 없는 굉장히 청빈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1950년대 군대에는 비리나 부패가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그런 부패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안병하에게 감찰관의 보직을 맡길 정도였던 거죠.
그렇게 군 생활을 하고 있던 그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1961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군사정변에 함께했던 군인들 중에는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대다수였죠. 그들은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만들면서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육군사관학교 8기생들, 앞서 말씀드렸던 이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병화를 찾아와서 혁명 대열에 함께하자고 설득했습니다. 안병화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안병화는 군인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며 단칼에 그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62년 예편했고 총경으로 특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군인에서 경찰로 바뀌었습니다. 총경으로 특채되고 난 이후 가장 먼저 부임한 곳은 부산의 중부경찰서장이었습니다. 부산이 어떤 곳인가요? 1960년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항구였습니다. 수출입 물자들이 많이 드나들던 곳이었고 그 이면에는 밀수꾼들이 공무원들과 결탁해서 많은 부정을 저지르던 곳이 부산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경찰서장이었던 안병화는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 내에 있는 장부들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장부 조사에서 밀수꾼과 결탁한 부정 공무원들의 의혹들이 다 드러나 버렸죠. 그런데 놀랍게도 안병화 경찰서장은 그 장부들을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부하 경찰들을 단죄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다시 경찰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는 치안국으로 발령을 받았고 1968년에는 제주도에 있는 황우지 해안에 무장간첩을 섬멸하는 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때 무장간첩 12명을 사살하고 2명을 생포하는 큰 전과를 올렸죠. 그런데 이 무장공비들을 섬멸하는 과정에서 그가 총을 맞을 뻔하기도 했었습니다. 다행히 무전병이 무전기로 총알을 막아주었다고 하죠. 이 공로로 그는 다시 녹조 근조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경찰로도 뛰어난 활약을 펼쳤죠. 1971년에는 경무관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경무관이라 그러면 육군 준장에 해당되는 원스타에 해당되는 높은 직급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후 강원도 경찰국장 그리고 경기도 경찰국장을 지내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1979년 2월에 전남 경찰국장이 됩니다. 그런데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사실 전남 경찰국장으로 내정된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훗날 내무부 장관을 지내게 되는 안응모라는 분이셨는데요. 이분이 원래 전남 경찰국장으로 가도록 내부 결재가 이미 정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니 충남 경찰국장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거죠. 알고 봤더니 그 당시에 청탁이나 압력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장관이 발령지를 서로 바꿔 넣었던 거죠. 훗날 안응보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남 경찰국장으로 갔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한순간에 운명이 바뀐 것이다. 그렇게 안병화 경무관은 운명의 장난처럼 전남 경찰국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 대학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12.6 사태라고 하죠.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의 총에 암살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독재가 이제 드디어 끝이 나는구나. 사람들은 서울의 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가 무너졌죠. 12월 12일 12.12 군사 반란이 일어났고 새로운 신군부 세력들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된 계엄을 해제해달라, 민주화를 이루어달라면서 대학가의 학생들이 시위를 벌였고 또 제야 인사들이나 야당 국회의원들 역시도 크게 반발했었습니다. 그 시기 전남대 학생들도 시위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위를 진압해야 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전남경찰국장 안병화는 전남대 총학생 회장이었던 박강현과 일종의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평화적인 시위를 해달라. 그러면 우리 역시도 안전하게 시위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주겠다. 그런 협정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이었던 박관현이 안병화 경찰국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제가 총학생회장으로서 학생들과 최소한의 시위를 하지 않으면 더 큰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제 책임 하에 오늘 밤 횃불 시위를 할 계획인데 허락해 주십시오. 사실 횃불 시위는 금지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남대 학생들의 평화적 시위를 이끌어내는 대신에 그들의 시위를 허락해 주기로 약속을 체결했던 거죠. 그래서 전남대 학생들과 조선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전남도청 광장에서 민주화 시국 성토 대회가 이렇게 평화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야간 횃불 시위 역시도 경찰들이 주변에서 호위를 하면서 학생들도 중앙에서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는 이런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렇게 광주에서는 그 어느 지역보다 평화적인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전 대학에 휴교령이 내려지게 되었죠. 그리고 전국에 있는 대학에 계엄군이 배치되었습니다. 전남대학교에도 역시 계엄군이 배치되었죠. 계엄군은 전남대 학생들이 학교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강경하게 과잉 진압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당시 계엄군으로 파견된 이들은 공수부대원들이었습니다. 공수부대 군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과잉 진압을 당한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광주 시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주 시민들, 특히 버스 운전기사들, 택시 운전기사들, 광주에 있는 학생들이 폭행당하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까지 시위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5월 18일 날 천여 명이던 시위 세력이 불과 2, 3일 만에 5만 이상의 시위대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19일 계엄군은 발포를 시작했고 5월 21일에는 집단 발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계엄군이 이렇게 과잉 진압에 집단 발포까지 하는 모습과 반대로 전남경찰청에서는 안병화 경무관이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5월 18일 분산되는 자들을 너무 추격하지 말 것, 부상자 발생치 않도록 할 것, 연행 과정에서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할 것, 그리고 화학탄 사용을 가능한 억제하고 학생들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지 말고 교문으로 밀어 넣을 것. 좀 더 구체적으로 안병화 경찰국장은 데모를 저지하기 위한 이러한 방침을 내렸습니다. 경찰의 희생이 있더라도 절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일반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라. 주동자 외에는 연행치 말라. 경찰봉 사용에 유의해라. 주동자 연행 시 보고하고 그들에게 식사 같은 것들은 꼬박꼬박 챙기도록 유의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계엄사령관은 전남경찰청 경찰들에게 무장을 하고 도청을 접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계엄사령관의 이러한 명령에 안병화 전남경찰국장은 시민군의 형제나 가족, 이웃도 있을 텐데 무기를 사용하면서까지 진압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경찰이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눌 수는 없다는 거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1960년 4.19 혁명 때 경찰이 시민들에게 총을 겨누었고 그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 역사적인 평가가 어떠했는지 그 누구보다 안병화 경찰국장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안병화 전남경찰국장은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끌려가서 9일간 모진 고문을 당해야 됐습니다. 신군부 측에서는 그에게 비리를 엮어서 처벌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 어디에도 부정과 비리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직무유기의 혐의를 씌우게 되죠. 그로 인해 그는 부하 경찰들에게는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경찰복을 벗어야 했습니다. 안병화 전남경찰국장이 체포되고 난 이후 광주의 사정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5월 21일 날 집단 발포를 했었던 계엄군들이 오후에 모두 물러났다고 합니다. 갑자기 왜 물러났을까요? 그들에게는 광주를 강경 진압하는데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단 물러나고 난 이후 또 경찰까지 모두 철수한 상황에서 약탈이나 강도 같은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그 혼란을 수습한다는 명분으로 계엄군이 다시 광주로 진입할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예상과 달리 광주 시민들이 질서를 잘 이루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계엄군은 5월 26일 날 최후 통첩을 날립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모두 강경하게 체포하겠다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끝까지 광주를 사수하겠다는 사람들은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하며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은 엄청난 군사력을 앞세워서 광주 도청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5월 18일부터 5월 27일 완전히 진압되기까지 165명의 사망자와 76명의 행방불명, 3천여 명의 부상자를 낳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계엄군은 강경하게 무차별적으로 과잉 진압을 했습니다. 반면에 안병하 경찰국장이 이끄는 광주의 경찰들은 그 반대였죠. 안병하 경무관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그러면 신군부들은 왜 과잉 진압을 하려고 했었던 걸까요? 1979년 12.6 사태,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던 그 사건이 있기 불과 얼마 전 부산 마산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를 우리는 부마항쟁이라고 합니다. 그 부마항쟁 때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걸 교훈으로 삼았던 거죠. 학생들이 혹은 시위대들이 군대만 보면 겁이 나서 데모 의지를 완전히 상실할 수 있도록 군대의 위력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 하는 것이 신군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판단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계엄군에 의한 과잉 진압은 광주 시민들의 반발만 더 불러일으켰던 거죠. 5월 18일에는 1,000여 명이던 시위대가 그 다음 날은 3,000여 명, 그리고 그 다음 날은 5만여 명, 그 다음 날은 2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부산과 마산은 공업도시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모여든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광주는 달랐습니다. 광주 지역은 오랫동안 농사를 중심으로 그곳에 터전을 잡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이 친인척보다 더 가까운,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얽혀있는 끈끈한 공동체였던 거죠. 그러니 이웃의 아들이, 이웃의 아저씨가 당한 일이 곧 내 가족이 당한 일과 다름없었던 거죠. 광주에서는 장사하는 엄마들이 5,000원, 3,000원, 2,000원을 걷고 가마솥에 소금과 참기름을 섞어 막 주물러서 주먹밥을 박스에 담아 시위대에 실어 보내기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밀려드는 부상자 치료에 피가 모자랐습니다. 피가 필요하다고 하자 학생들이 전부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그중 춘태여고에 학생이 있었는데 금방 피를 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1시간도 지나지 않아 그 아이가 총을 맞아 죽어서 병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술집에서 서럽게 번 돈으로 도청에 가서 향을 사다 피우고 무명옷을 사다가 시체에 입혔던 술집 여자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녀들은 우리는 총 맞아 죽어도 된다며 학생들을 숨겨주기도 했습니다. 계엄군의 강경한 진압에 최초로 희생된 사람은 안타깝게도 청각 장애인이었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계엄군을 피해 달아날 수가 없었던 거였죠. 그는 계엄군에게 맞아서 머리가 깨지고 눈알이 튀어나오고 어깨뼈, 허리뼈가 부러진 채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에게는 어린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계엄군의 발포 명령에 처음으로 희생된 사람 역시도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들까지도 시위에 나서자 고등학교 교사였던 남편이 학생들을 챙기러 나갔고, 그런 남편이 걱정되어서 문 앞까지 배웅을 나갔던 최미애라는 갓 결혼한 새댁이 있었습니다. 이 새댁은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계엄군의 총에 맞아 죽고 말았죠. 안타까운 부인의 죽음에 남편은 부인의 비석뒤에 이런 글귀를 새겼습니다. 여보, 당신은 천사였어.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 최미애의 어머니는 무덤 옆에 이렇게 영정사진을 놓아두었습니다. 갑작스런 딸의 죽음에 딸의 결혼사진이 영정사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 영정사진을 새 것으로 바꿔줍니다. 빛이 바람은 숭하잖아 하면서요. 이렇게 강경한 계엄군의 진압에 경찰들은 시민들을 지키려고 무던 애를 썼습니다. 여기에 있는 전남경찰국 과장이던 안수택 총경은 4-5명의 학생들을 훈방했다는 이유로 계엄군에게 폭행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학원가가 많은 빌딩을 지나는데 공수부대원들이 학생들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연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광주서의 경비과장이 이를 제지하다가 오히려 폭행을 당했고, 이를 목격한 경찰관들이 공수부대원에 항의를 하는 일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의 경찰들은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의 명령을 따라했습니다. 그러니 경찰들이 더 이상 시민들을 보호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엄군이 이렇게 시위대, 광주 시민들을 폭행하는 것을 저기 붉은색 동그라미 속에 경찰들이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남 경찰들은 더 이상 공수부대를 말릴 수도, 시위대를 구할 수도 없었던 거죠. 하지만 전남 경찰국 경찰들이 끝까지 광주 시민들을 구해주려고 하고 숨겨주려고 하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챙겨주려고 했던 것을 누구보다 광주 시민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계엄군이 잠시 물러났을 때 광주 시민들은 경찰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우리 적이 아니다. 민주경찰이다. 광주 시민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끝이 난 이후 전남 경찰에서 이를 조사한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군이 투입된 다음 날인 19일로 기억되는데 안병화 국장이 경찰서에 보관 중인 모든 무기를 31사단으로 쏘산하라고 지시하였고, 만약 그때 무기를 쏘산하지 않았다면 참혹한 일들이 생겼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 다른 이의 증언에도 생각해보면 안병화 국장이 무기를 미리 쏘산시킨 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 경찰에게 무기가 있었다면 시민에게 발포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민과 적이 되었을 것이다. 안병화 전남 경찰국장은 시민에게 총을 겨누라는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리 이렇게 무기를 모두 거두어서 따로이 숨겨두었던 것이었죠. 그런 그의 선택이 광주 시민들의 목숨을 살렸고 경찰의 명예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병화 전남 경찰국장은 강제로 경찰복을 벗어야 했었죠. 그는 직무유기라는 불명예스러운 퇴직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9일 동안 모진 고문을 당해야 했었죠.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 그리고 육체적인 고충이 굉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말수가 부쩍 줄었고 죽고 싶다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8년간 긴 투병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당뇨에 몸에는 온갖 염증에 신장투석까지, 결국 혈액투석 중 1988년에 병원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기 전 1988년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의 증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7장의 비망록을 남겨두었습니다. 그가 죽기 얼마 전이었으니 이 비망록은 그의 유서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망록에는 5.18 광주 사태가 발생하게 된 동기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계엄군의 과격한 진압으로 인한 유혈 사태 때문에 시민들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악성 유언비어 유포로 시민들을 극도로 자극했기 때문이다. 자신을 비롯한 전남 경찰들은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음식을 제공하며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했다. 그러한 경찰들의 노고를 시민군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민군이 경찰서를 보호해주고 경찰국장실도 그대로 있었고, 경찰이 철수한 후에 무경찰 상태였지만 은행이나 금은방 등 강력 사건을 염려했으나 전혀 발생치 않았고 시민군에 의해 치안이 잘 유지되고 있었다. 이렇게 비망록에 적고 있습니다. 결국 안병화 경무관은 불명예스러운 퇴진에 죽을 때까지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2005년 경찰청의 한 경찰이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5.18 당시 신군부에 맞섰던 군 지휘관 장태환 소장과 정웅 소장 등은 모두 명예회복이 된 데 반해서 안병화 전 전남경찰국장은 명예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청에서 안병화 전 국장에 대한 명예회복과 후배 경찰관은 물론 온 국민이 존경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문제 제기를 했고, 그에 따라 경찰청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안병화 전 전남경찰국장에 대한 진상을 재조사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 그는 2005년에 국립서울현충원 경찰묘역에 안장될 수 있었습니다.
명예회복이 된 거죠. 그리고 2017년에는 경찰 영웅 제1호로 선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치안감으로 추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전라남도 경찰청에는 안병하 이름을 딴 공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는 신군부가 만들어낸 역사의 안타까운 그림자, 그리고 그 속에는 슬픈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 슬픈 영웅들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고 그들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슬픈 영웅이 없는 세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